네, 장관님, 방위금 분담금 관련해서 최근에 한미가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합의하셨죠? 네, 합의하셔가지고 인상폭을 한 5%로 제한했다고 홍보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의회 비준으로 협상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미국은 행정부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 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미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이 이미 우리 한미가 서명한 SMA에 대해서 사실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 따르게 되면 네. 이미 우리 한미가 합의 서명한 SMA에 대해서 트럼프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파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협상을 새로 하겠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당선자 측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미 일본과도 합의를 했는데 다시 할 거다라고 통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통지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 비준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일단 국회가 비준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 의회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가 같이 우리가 비준이 돼서 한미가 같이 합의를 하고 이게 서명이 된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해놓고 예. 그 이후의 문제는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2020년 4월 6일 유튜브 장군의 소리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기억하십니까? 몇 년도요? 2020년 네네. 4월 6일 유튜브 장군의 소리 방송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기억하시죠? 기억은 정확히.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 못 하실까 봐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핵무장 관련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과분을 줄 수 있다. 방위비 협상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아, 예. 그 얘기는 어떤 논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위비 협상을 압박을 가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미 동맹과 관련된 연합훈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자산 문제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네,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기회적 요인으로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새로 요구될 때 장관께서는 그 새 협상에 있어서 새 협상을 핵정책과 연결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사실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님께 그런 어떤 말씀을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지금 장군의 소리에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핵정책으로 나아가겠다. 핵 보유 정책 또는 핵 잠수함, 핵무기 포함해서 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크라이나 참관단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의원님 또 위원장님도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참관단 파견은 현재 훈령인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 파병을 허용한다라고 국방부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조문 보셨습니까? 개인 단위 파병이 허용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의 요청 없었죠. 지역안보기구 요청 없었죠. 네.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개인 단위 파병을 그 말씀하시는 헌법이 아니라 훈령에 따르더라도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세 군데 한 군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유엔 PKO 및 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크라이나 파병은 현행 해외 파병 업무 훈령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훈령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령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 훈령에 따라 개인 단위 해외 파병했다고 하는데 목록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소말리아부터 쭉 있습니다. 저 모든 여러 차례의 개인 단위 파병, 이 훈령에 따른 개인 단위 파병이 있는데 모두 이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개인 단위 파병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요건 훈령 2조와 4조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훈령을 근거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장관께서 답변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요청이 없었어요. 그거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나갑니까? 저 훈령의 세 가지 요청 주체 중에 한 명도 요청을 안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개인 단위 파병을 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그 요건 띄워주세요. 해외 파병 업무 훈령 띄워주세요. 네, 요거 띄워주세요. 저걸 보십시오. 저기에 어떻게 해당되냐 이겁니다. 제가 이거 띄워놓고 제가 답변 드리고 또 답변해 예. 순서대로. 예. 우선 이게 파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임종도 의원이 말씀을 하시길래 참관단 관련해서 이 참관단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게 참관단은 파병으로 볼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말이 바뀌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뭐라 그러냐면 이 훈령에 따른 개인 단위 파병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이전 모든 공식 브리핑에서도 저 훈령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또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면 파병이라고 보기 어려우냐? 그것은 세 가지 이유다. 첫 번째, 파병이 되려면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참관단은 지휘 체계가 갖춰진 부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들로 소수로 구성된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소수로 인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수 인원들이 단기간 가게 돼 있고 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무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비무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당사국이 요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건 파병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인 파병이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아까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아니요. 우리 조국 의원님께서 훈령 아까 조국 의원님 제시한 거 있잖아요. 굳이 개인 파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다른 의원님들께서 굳이 그렇다면 저기 보시면요. 2항에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UN PKO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등의 임무입니다. 그 등의 임무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답니다. 참관단 파견이. 네. 1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말씀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얘기가 애초부터 틀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이 훈령 우리의 우크라이나 파병 또는 보낸 것은 참관단 보낸 거는 애초에 해외 파병 업무 훈련과 관계없이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의원이 이 훈령 얘기를 하니까 굳이 그 훈령을 따르자면 이렇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장관께서는 지금 이번에 참관단 보낸 거는 헌법도 아니고 해외 파병 업무 훈령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근거, 훈령의 근거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네. 하셨고요. 두 번째, 이 훈령 그렇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이 훈령을 근거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게 되면 헌법, 법률, 훈령 모두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인정하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참관단 두 분야가 아니죠. 나토 사무총장이 파견단 보내라. 참관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알려줘. 법률 훈련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 이 훈련 얘기하니까 굳이 말하면 훈련에 있어서 등 하나 가지고 들어가실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등자 하나로 이걸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 꼭 굳이 이제 이렇게 자꾸 개인 파병을 말씀하시길래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들어가면 수많은 등이 있는데 등 안에 수많은 걸 모두 다 넣어서 등은 법률적으로 그 앞에 있는 각종 사유와 가장 유사한 걸 전제로 등을 하지 등을 가지고 5만 걸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5만 건 아닙니다. 네, 5만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인데 한 등자 있다고 해서 이 세계 외 아무 데서나 요청하면 다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주체가 제한되는 것처럼 UNPKO 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 이 다 평화 유지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네, 평화 유지 활동이 아닌 것이 등에 들어가가지고 비평화 전투부대 모든 것이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위헌이죠. 아니. 전투대를 보내면 무조건 국회 가서 인준해야 되죠. 국회 인준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등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간다고 하면 헌법은 완전히 적혀지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 3개국에 5번의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이라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사단 보낼 때요. 그 조사단 보낼 때 국회 허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단을 그럼 왜 보냈을까? 그것은요,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 참관단도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헌법과 법률과 훈령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아까 훈령도 근거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헌법, 법률, 훈령의 근거가 없지만 행정부의 권한으로 참관단 파견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와 차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조사단 구성원과 이번에 보내고 있는 참관단의 구성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죠. 좀 다르죠. 네, 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상호 이리 조약을 맺어서 푸틴이 얼마 전에 다 비준했고 서로 침략받으면 서로 자동적으로 개입한다고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거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조사단 보내는 건 상황이 다르고 첫째 조사단 구성과 참관단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데 지금 이걸 훈령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훈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상태에서 국방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참관단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 의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하고 다이만 부대만 3개국에 보냈을 때에 그 조사단 보낼 때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왜 다르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내실 때는 우리하고 크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이 우크라 전쟁에는 12,000명이라는 많은 북한 병력이 투입이 돼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참관단이라도 보내서 그 12,000명의 북한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무기체계들이 등장하고 어떤 무기체계들이 유용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참관단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안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내신 그 5번의 조사단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조국 의원님,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점 말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게 뭐냐면 지금은 이미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우회적 방식으로 탄약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더 무기를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신문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합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 당사국이 될 수도 도 있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조사단 파견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쟁의 당사국이 될 수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그런 조약을 맺어뒀고 우리는 직접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북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사국이 있는 조건에서 지금 헌법과 법률과 지금 말씀하신 훈령의 근거 없이 보내는 게 되냐 이게 제 질문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훈령 모두의 근거 없이 어떻게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냐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기 지원, 탄약 지원, 뭐 어떤 뭐 신문조 파견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일단 결정된 게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하셨죠. 일부는 지금 이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침략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법입니까? 불법적인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그 훈령 있잖아. 조국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유엔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략 전쟁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침략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장관님. 그것은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조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더 답변할 게 있으세요?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1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침략 전쟁에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70년 전에 6.25 전쟁 때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어떤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도 국제사회에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될 책임성 있는 그런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헌법, 법률, 국방부 훈령에 모두 근거가 없는 파견을 하느냐는 걸 질문입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헌법, 법률, 훈령 세 군데에서 근거가 없이 어떻게 보냐를 알려주세요.